자, 근대 의식 성장과 절대 왕정 부분인데, 제가 이제 근대라고 하기 전에 근세라고 지금 얘기를 계속 하는데, 제 나름대로 이제 잘랐어요. 그래서 너무 근대가 너무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종교개혁이나 르네상스, 절대 왕정, 이런 것들 이제 근세 묶고, 그 후에 이제 뒤에는 근대론이시고, 제가 임의대로 묶었거든요. 예,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여기 이제 르네상스가 있는데 르네상스 성립 관련된 내용 볼게요. 원래 르네상스란 말은 재생이라는 의미죠. 재생. 그러면 재생의 대상이 어디냐 하면 그리스 로마의 고전 문화예요. 네. 그래서 14세기에서 16세기 때 거쳐갖고 이 르네상스를 통해서 근대 문화가 형성됐던 그 시기, 이걸 이제 르네상스가 하는데, 자, 르네상스의 견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뭐 브루크하르트가 어, 유명한 말을 했죠. 그래서 고대와 중세의 중간 정도 된다. 가도기식이다. 그래서 중세와 근대의 연속성을 인정하고 중세와 근대가 동시에 공존하는 시기다. 이렇게 이제 좀 봤죠. 그래서 이건 이제 브루크하르트의 그 밑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단절 주장했다가 그 견해가 수정됐는데, 자, 요 르네상스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걸 중세로 볼 것이냐, 아니면 근대로 볼 것이냐, 아니면 가도기로 볼 것이냐, 등등 의견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학계에서는 그냥 중세로부터 근대 이행으로 파악하고 있고, 중세와 근대가 공존한 시기를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연속설이 주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요거 뭐는 볼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뭐 르네상스의 관점 쓰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는 최근에는 나오진 않으니까 그냥 참조만 해주시고요. 제가 이제 서양사 신문 교재에 이 르네상스의 견해 관련된 내용을 좀 세부적으로 정리해 놨어요. 그래서 이거 좀 봐주시고, 대표적인 사람이 브루크하르트 정도는 이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브루크하르트의 이제 그 바탕으로 해서 그 당시 비판적 견해 같은 것들은 이제 바탕으로 해서 등장했다. 그래서 최근에는 중세부터 근대로 이행을 파악하고 있다. 예. 브루크하르트의 어떤 그 개념을 좀 비판적으로 계승을 해서 중세부터 근대 이행 파악이 되고 있다. 이게 보통 이제 르네상스의 시대관이라 보시면 되죠. 예. 이 정도만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그러면 이 르네상스는 초창기 때는 14세기 때 이탈리아에서 성립됐죠. 그러다가 나중에 16세기 알프스 이북으로 확산되는데, 그 이탈리아 르네상스하고 이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는 좀 차이가 있죠. 네, 그래서 요건 뒤에 좀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먼저 볼 게 이제 이탈리아 르네상스인데요. 그러면 그 르네상스가 왜 먼저 이탈리아에서 일어났느냐? 요걸 이제 좀 봐야 될 텐데, 일단 여러 가지 측면을 볼 수가 있겠죠. 네, 요거는 배경에서 뭐 가와 나 이런 식으로 좀 해서 정리가 됐는데, 요걸 좀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이제 이탈리아 르네상스 배경은 고전 문화 정통이 계속 남아 있었다. 그래서 이탈리아 반도는 로마 제국의 옛 터전이었죠. 그래서 그리스와 로마 유적의 산재가 됐었고, 산재되어 있었고, 경제적으로 번영돼 있어요. 지중해 무역 중심으로 경제 번영이 됐었다. 물론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이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오히려 쇠퇴기였다, 이렇게 학자들이 있는데, 자, 하여튼 이거는 건너뛰고, 자, 그다음에 이제 부유한 시민 계급들이 성장했다. 그래서 이제 학문과 예술의 보호를 장려해 줬다라는 거죠. 교황이라든지 피렌체 메디치인가라든지 이런 가문들 있죠. 이런 가문들이 이런 예술가를 보호를 해줬고요. 당연히 이제 그 예술가 입장일 때는 자기 어, 지원자들을 위해서 어떤 예술 작품 활동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고급지고 그다음에 세련되고 이런 문화들이 되게 발달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는 좀 대중적인 데 특징인데 반해서 여기는 부유한 시민들의 계급의 구미에 맞는 그런 것들 많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다음에 동방 문화와의 접촉이 있었어요. 십자군 운동이라든지 동방무역, 그다음 비잔틴 제국 교류 및 멸망 후에 많은 학자들이 유입됐는데, 특히 그 예를 이제 들면 이 플라톤이 그 메디치 후원을 받아 플라톤 학회를 성립하죠. 네.
그래갖고 이 내용들 플라톤 학회거든요. 이거는 잠깐만요. 네, 이 관련된 내용인데 어, 자 플라톤이 이제 필렌치의 메디치 나무 그 가문에 영향을 받아서 플라톤 학회를 성립한다. 요 기억을 해두시고 요 관련돼 갖고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대표적인 이제 이탈리아를 건너온 그 신플라톤 학자가 누구냐면 클리소르라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 사람이 09년 개정 교과서에도 잠깐 언급돼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자 그러면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성격이 뭐냐? 이거 예전에 한번 기출에 언급됐던 건데요. 대개는 심리적이고요, 귀족적이고 문예지향적이야.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이탈리아 예술을 지원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요? 부유한 시민계층이라 했다. 요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이런 것들이 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리스 로마 고전을 바탕으로 했다. 그러다 보니까 봉건 세력들이 옹호가 많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부유한 시민 계급이면 뭐 근대적 시민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부유자 계층이 아니라 좀 더 돈 많은 어떤 대산업 대금융가들, 그다음에 교황들, 그다음에 뭐 그 집의 그 도시국가의 지배자들 이런 것들이 후원을 받아서 그런 거야. 자, 근데 이에 반해서 알프스 이브의 르네상스는 좀 다르죠. 여기가 이제 종교에 대한 비판적 의식이 되게 강했기 때문에 되게 비판적으로 사회적 종교 지향적이고, 그래서 이제 또 고전도 그리스 로마 고전도 물론 보겠지만 원시 기독교 철학에 관심이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원시 기독교 고전을 기반으로 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르네상스에 영향을 주죠. 아니, 종교 개혁에 영향을 주죠. 그래서 이렇게 그 이탈리아 르네상스와 그다음에 알프스 이브의 르네상스의 차이점,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알프스 이브의 르네상스는 뒤에 좀 다시 얘기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성격 관련된 내용 92년도 기출문제 나왔으니까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여기 이제 잠깐 넘어가기 전에 여기 인문주의에 대해서 좀 얘기 없어갖고 여기 부분에서 좀 볼게요. 자, 이탈리아 르네상스에서 이제 유행됐던 건 인문주의인데요. 인문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그 그리스 로마 시대 때 고전 작품을 수입하고 정리하는 연구 기품이에요. 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그 그리스 로마 시대 때의 작품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요 속에서 발견된 인간 중심적인 사고 방식을 본 거죠. 그래서 중세 시대 때는 모든 게 다 신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인간 중심적 사고 방식이 이제 발견되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는 학문이 인문주의라고 하죠. 예, 이런 것들. 그래서 인문주의고 그 인문주의자들이 탄생됐다. 예, 그래서 이 인문주의자들은 그리스 로마 시대 때 고전을 연구하고 고대 문헌을 연구 수집하면서 가장 정확한 원전의 의미를 찾아 규명하고, 그 과정에서 그 그리스 로마 고전을 통해서 중세 신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어떤 정신이 습득되게 됐다. 그래서 이제 근데 요 내용은 이제 뒤에 있는 자세한 내용을 여기 참조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문학에도 반영이 돼갖고 그 당시 인문주의 영향을 받아서 인간 중심적인 어떤 경향들이 등장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뒤에 좀 다시 설명할게요. 예. 그러면 이제 이탈리아 정치 상황 관련된 내용을 좀 보죠. 자, 이탈리아 정치 상황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한번 기출에 언급됐었거든요. 예. 그래서 각 도시국가들의 어떤 특징들 이런 것들 좀 봐주실 필요 있어요. 자, 이탈리아 정치 상황을 보면 크게 보면 이제 그 북부와 중부와 남부 지역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이 지도를 좀 봐야 되는데, 네, 여기 있죠. 자, 여기 지역 보면 이제 북부 지역 같은 경우에 보면 여러 도시국가로 구성이 되죠. 그래갖고 여기 보면 베네치아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필렌체도 있고, 예. 그 다음에 모데네 뭐 이런 등등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도시국가로 구성이 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중부 같은 경우에는 교황령으로 구성돼 있어요. 이렇게. 네, 교황령. 그리고 남부 같은 경우에는 그 양시칠리아 왕국으로 구성이 됐죠. 예. 그래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은 이 북부 이탈리아 지역이에요. 북부 이탈리아 지역은 지금도 상당히 잘 사는 지역이고 공업 지역이죠. 예. 그래서 그 당시에도 상당히 뭐냐면 여러 가지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된 그런 지역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요거 관련돼 갖고 이제 좀 보는데 요거 이제 요걸 이제 보면 그때 이제 북부 이탈리아 도시 국가들 이제 보면 각각마다 세력 균형에 의해서 나라가 유지됐고요. 특히 이제 새로운 유형 지배 국가들 지배자가 탄생했죠. 그래서 강력한 카리스마 있는 군주가 등장해서 문해나 학문 예술가들을 보호를 했다는 거. 그 과정에서 이제 필레체 사람이었던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을 썼어요. 그래서 이 군주론을 쓴 배경은 그 당시 이탈리아가 분열돼 있다 보니까 강력한 지배자가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이때 지배자에서 필요했던 것은 뭐냐면 개인적인 덕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타고난 통치력과 재능이다. 그래서 이 당시 이제 그 통치력과 재능이야말로 덕이다. 이렇게 주장하죠. 그러니까 이런 덕을 소유한 지배자는 필요에 따라서 건물 수수나 악덕을 사용한다. 이렇게 이제 허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하죠. 근데 이때 덕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착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 이 개인적인 덕이라는 것은 능력을 얘기해. 통치 능력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착한 건 중요한 건 아니고 타고난 통치 능력과 재능이 있으면 이게 덕이고 지도자의 덕이고 그리고 피해 따른 건물 수수와 악덕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종래 도덕 규범을 무시했다. 이때 도덕 규범은 개인 간에 지킬 수 있는 어떤 카톨릭 중심의 기독교 주의 도덕적 가치관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 통일을 달성한 군주 출현을 기대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좀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러면 개별 이탈리아 도시 국가들의 이제 내용을 볼게요. 자, 대표적인 국가가 이제 필렌체, 베네치아, 그 다음에 밀라노, 이제 이렇게 해서 중심 국가는 이제 보죠. 여러 국가가 있지만 대표적인 국가 이제 이 국가니까 좀 볼게요. 필렌체를 보죠. 필렌체는 위치를 보면 여기 있어요. 여기 토스카나 평원에 있는 국가죠. 이 토스카나 평원에서 이제 여러 국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필렌체야. 필렌체. 그래서 이제 요인데 자 여기 이제 필렌체 같은 경우에는 공화정 형태를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고도의 문화를 창출했고요. 그 다음에 지식과 학문의 중심지고 상당히 정치적 불안전했어. 예. 그래서 이제 부유한 가문의 소수 집단 지배가 됐는데 자 이때 이제 이게 반발해 갖고 나중에 시오피에 난이 나죠. 예, 요난이. 그리고 이제 뭐 형식상 행정위원회, 인민위원회를 구성해서 의회도 존재하고 있었다. 특히 핀란드는 12세기 때는 모직물 제조도 되게 유명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13세기 때 들어가서는 대상이나 금융업자 중심으로 시장을 장악해서 공화정이 수입됐고요. 농노제가 폐지됐죠. 자 그리고 이제 이들이 이제 뭐냐면 도시 귀족이 돼요. 자 도시 귀족들이 이제 핀란드 시 참사회를 장악하고 이제 독점하니까 이 당시 모직물을 만들었던 일단 하층민들이 그, 그 모직물 제조 기술자를 치오핀이라고 했거든요. 치오핀이 난을 일으켜. 그래서 이때 이제 배경을 보면 앞에서 이제 제 중세 시대 때 말기 때 좀 얘기했지만 중세 시대 때 도시들이 양극화 형성들이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필리체 안에서도 이런 그 도시 귀족들과 그다음에 하층에 있었던 치오피 간의 어떤 대립 구조가 형성됐고 그들이 도시 귀족들이 시참사회를 장악해 갖고 그 시정을 독점하죠. 그러다 보니까 직무를 종사하는 하층민들의 중심으로 발생했고 그래서 우리도 조합을 만들 권리와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달라. 일시적으로 성공을 했어요. 근데 이건 일시적인 성공일 뿐이지 그 당시 도시에 있는 보수적인 중상층 입장 때는 상당히 불안했거든. 그래갖고 강력한 지도자를 원했고 결국에는 오히려 독재 체제가 강화돼서 메디친가가 이제 여기 지배하는 독점하는 그런 형태가 등장했다. 그래서 메디친가는 공화정 형태도 유지했지만 실제로 전제군 주제를 유지했던 집안이다. 메디친가는 유명하죠. 이 사람은 금융가 대표적인 금융 출신이야. 금융가 가문이죠. 그래서 메디친가의 독재 체제가 형성되는데 여기는 이제 잠깐 도중에 빠진 게 있네. 그럼 대표적인 사람들 좀 볼게요. 자,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보충 페이지 335페이지 펴보세요. 자,
메디치인가가 15세기경에 지배를 했는데 이 메디치인가는 원래는 산인 제조업에서 출발해서 축적된 자본을 바탕으로 선대제를 바탕으로 해서 은행을 설립하고 금융자본가로 성장했던 세력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이제 지도자를 보면 코시모 데 메디치라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계몽군주로서 국부 칭송을 받았고요. 데 로렌치라는 사람인데 이 데 로렌치 때 이제 필렌체 번영의 절정이죠. 그리고 시인과 문예의 후원자들을 지원을 하게 되죠. 예. 그 시인과 문예의 후원자 이렇게 후원자를 지원하는 게 좀 표현인데 시인과 문예를 지원해줬다. 예. 그래서 사후에 이탈리아 반도의 세력군이 깨지면서 메디치인가가 이제 종말을 뭐냐면 맞게 돼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등장한 사람이 잠시 사보나 논란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신비주의자야. 예. 신비주의자들은 예전에 설명했죠. 신하고 접근할 때 교회나 중간을 빼고 직접 접근하려는 하는 사람들 신비주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정 정치에 입각한 개혁을 추구했고, 그런데 프랑스에서 8세 침공을 받고 추방이 당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다시 메디치인가가 재집권하는데 이때는 필렌체에서 원래 이 필렌체가 토스카나의 평원에 있었던 국가니에요. 그래서 토스카나 공화국으로 개칭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볼 게 달마치아를 달마치아는 베네치아죠. 베네치아는 이제 좀 보면 일단은 이제 여기 위치를 좀 볼 필요 있어요. 위치. 일단 지도에서 베네치아는 요 도시죠. 여기. 그리고 베네치아가 이제 여기가 본국이고 베네치아는 또 여러 식민 지역을 이제 지역인데 요 달마티아 연안 있죠. 요 달마티아 상당 부분이 베네치아의 통치 구역이었어요. 요 지역이 왜냐하면 베네치아가 이제 배를 타고 요쪽 아드리아를 가는 도중에 입구로 나가야 되는데 요 연안 쪽에 따르기 위해서는 요 달마치아 지역이 되게 필요했거든요. 달마치아 상당수가 그 지역에 식민지로 거느리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베네치아는 이제 앞에서 4차 십자군 전쟁을 주도했다보다는 그냥 참여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참여했죠? 왜냐하면 베네치아가 그 당시 이제 조선업이라든지 무기 제조업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발달했던 곳이기 때문에 이노케티오 3세가 베네치아에게 이제 주문서를 내서 배나 그다음 여러 무기들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막상 만들어 놓고 돈이 없다고 배짜시고 나오니까 이제 베네치아가 뭐 어쩔 수 없이 4차 십자군에 참여해서 본전이라도 좀 찾자 해가지고 했죠. 그런데 이제 원래 주 목표가 이제 이집트는 가지 않고 이런 지역 짜라시나 그다음 더 나가서 저쪽 동로마 제국을 공격을 해서 여기에 약탈을 참여하면서 이득을 챙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하여튼 베네치아를 볼게요. 베네치아는 북부 이탈리아 도시 국가들 중에 제일 정치적으로 안정된 국가였다. 그다음에 혼합 정치 체제를 유지했죠. 그래서 이제 군주적 요소도 있고 가두적, 민주적 요소도 동시에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문 용기도 집어야 되겠네. 그래서 이렇게 있고 권력 구조를 보면 총독이라는 게 있어요. 총독. 그래서 이제 이 종신적인 총독인데 이 사람은 이제 한번 총독이 되면 죽을 때까지 하는 거야. 통령이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시민의회에서 선출됐지만 나중에는 대의에서 이제 선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 대의는 오늘날 보면 의회와 비슷한 건데 입법기구이죠. 네. 법률과 심의 및 집행을 했고 그 다음에 원료원이 이제 행정집행기구인데 원료원 안에서도 또 뭐냐면 시민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권한은 이 시민위원회가 있어요. 공안위원회. 그래서 상호권을 장악한 신기족들이 구기족의 반란을 처벌할 목적으로 만들었다가 나중에는 최고 행정기관이 되었다. 연구화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민위원회가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던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총독이 영구 집권을 했기 때문에 군주제적 요소가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여기 원료원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시민위원회 이런 것들이 존재를 했기 때문에 가두적인 모습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대의회 같은 이제 의회 기관이 있다는 거 민주적 요소가 다 보이죠. 세 가지 요소들이 있다. 그러니까 약간 누구하고 비슷하면 고대 시대 때 스파르타와 좀 비슷한
그런 국가 체제야. 정치 구조 체제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예전에 한번 기출 예문으로 나왔던 게 뭐냐면 밀라노가 사용했던 화폐야. 이게 두카토라고 하는데 실제 이 두카토가 이제 유럽의 그 당시 기축통화 역할을 해요. 오늘날 달러 같은 그런 역할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술가도 후원을 해줬죠. 물론 상대적으로 필렌체보다는 좀 약간 예술가 후원이 잘 안 되긴 했지만 나름대로 또 했어. 그래서 거기 예전에 이제 기출 예문에 보면 티치아노나 조르조네나 티토나트로 이런 인물들이 쭉 나와요. 예문에 나온 거야. 그래서 이 경제 예술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기출 예문에 13년도 기출 예문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기출 예문도 정확히 봐두셔야 돼요. 왜냐면 거기에서 또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밀라노를 보죠. 밀라노는 정체 좀 복잡해. 요 단어.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좀 보면 밀라노가 이제 위치한 곳은 뭐냐면 여기 밀라노가 위치한 곳이 이제 대충 어디냐 요쪽 부근이죠. 요쪽. 예. 롬바디아 평원 부근인데 요쪽 지역이야. 여기. 자, 롬바디아 평원 부근인데 요 지역은 예전부터 그 신성 로망제가 황제들이 여기 이제 이탈리아 진출하기 위해서 꼭 거쳐야 할 곳이죠. 그 여기를 장악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지만 실패했잖아요. 자, 하여튼 요 지역인데 자, 밀라노는 이제 두 개 가문에 서 통치돼요. 하나가 비스코틴 가문과 그 뒤에 이제 스포르자 가문 두 개 가문에 통치를 됐는데 비스코티 가문은 풍부한 재력을 바탕으로 해갖고 통치했고 스포르자 가문은 나중에 전제군주의 전형으로서 쿠데타를 통해 집권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거 간단하게 설명돼 있어갖고 요거는 보충 페이지 잠깐 볼게요. 자, 웹페이지 보면 336페이지요. 자, 정치 전개 과정을 보면 전형적인 르네상스식의 이탈리아의 대소공국들의 어떤 정치 전개하고 전개 과정을 잘 보이는데 상당히 복잡하고 상당히 혼잡한 모습을 보여요. 처음에는 여기가 이제 룸바디아 동맹의 중심지였고, 그다음에 12세기 때 시민의회와 그러니까 일종의 의회와 비슷한 거죠. 귀족들이 연합해서 지배한 공화국 형태였다가 나중에 이제 비스콘티인가가 정권을 장악하고 그러다가 잠깐 이제 이 비스콘티아가 물려나오고 나서 다시 공화국으로 바뀌어요. 이때 암브로시아 공화국이 성립되다가 다시 용병대장이었던 프란체스코 스프로자 가문이 정권을 장악해요. 이런 과정들 펼쳤고요. 그래서 비스콘티인가는 아까처럼 특정한 풍부한 재력을 바탕으로 해서 유럽의 군주들과 통권을 형성했고요. 그 다음에 그때 제일 정성기였던 것이 장 갈레안초라는 사람이 있어요. 장 갈레아초가 때 최종 정성기를 누렸다. 그래서 신성 로마 황제로부터 밀라노 공인한 칭호를 부여받았고 제노아와 페레라를 병합하여 북이탈리아 패권을 장악했다. 그래서 이제 있고 그러다가 이제 이 가문이 폭삭 망한 다음에 암브로시아 공화국이 있을 때다가 용병대장이었던 스포자가 쿠데타를 일으키죠. 그래서 집권을 하게 돼. 그래서 이제 이 스포자는 정형적인 어떤 그 당시 독점 전제 군주제의 어떤 정형이었고요. 자신이 이제 집권하는 과정이 이제 뭐냐면 쿠데타다 보니까 좀 자신의 어떤 권위나 정당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무식하니까 좀 학자나 문인들을 우대해서 우쭈쭈 해갖고 자신이나 자신의 감을 좀 격을 높이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자나 문인들을 우대했는데 이런 것들이 스포르자 가문뿐만 아니라 그 당시 북부 이탈리아를 지배했던 또는 교황이나 그런 사람들도 많이 했죠. 왜냐하면 학자나 문인들을 우대해줘서 그들로부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작품 활동을 통해서 우대를 해주면서 자신의 가치들, 가문의 격을 올리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문인들이 당연히 그들의 욕구에 따라서 그림을 그려주는 게 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귀족적인 어떤 심미적인 어떤 성격을 띠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루도비코도 모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예술가 학자를 초빙했는데 그때 초빙됐던 그 사람 중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유명하죠. 자,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교황령이 있었어요. 교황령. 교황령은 이제 여기 보시면 지도에 보면 여기 부근이죠. 여기는 통치했던 곳인데 자, 그래서 이제 교황령 국가는 이제 보면
교황은 이제 그 당시 다른 도시국가 군주들과 마찬가지로 외교 동맹이나 이제 조약 파기, 용병 채용 같은 방법이 이제 사용됐고 이들도 마찬가지로 궁중을 건축하고 문해부 활동을 했다. 그래갖고 이제 니콜라이 15세인가? 니콜라이 15세 같은 경우에는 바티칸의 도서관을 만들고요. 비오 2세 같은 교황은 이제 적극적인 문해보험을 하고 이렇게 했고요. 대표적인 교황들이 이렇게 쭉 나오죠. 그래서 이제 시스톤 4세와 뭐 이노치시우스 8세는 족벌주의를 노골했다 하는데 이 족벌주의를 뭐라고 하냐면 네포티즘이라고 해요. 예. 원래 교황은 결혼을 하지 않아야 되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자손이 있어서는 안 되죠, 자식이. 근데 실제로 많은 교황들이 그 당시 결혼을 했어. 결혼인지 하여튼 뭐 여자들 이제 그냥 같이 사는지 동거를 해가지고 낳은 아들도 있어요. 자식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자식들을 이제 뭐냐면 자기의 어떤 대인이나 수족으로 삼았는데 이때 사람들에게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를 조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조카라는 식으로 해갖고 이제 뭐냐면 주요 요직들을 뭐냐면 임명했는데 이런 식으로 족벌 조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자기 아들과 신족들을 중심해서 교황이 통치를 했기 때문에 이걸 네포티즘이라고 해요. 네포티즘. 예. 네포가 아마 이제 아들이라는 의미인가? 라틴어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알렉산더 6세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아들이 뭐냐면 체제를 보유지하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마키아벨리가 이제 한때 이 사람을 역할 모델로 해갖고 군주도를 썼다고 하죠. 물론 나중에 좀 실망하긴 했지만 그래서 이제 소설책이 나왔고 그래서 이 같은 이제 체제 보유자라는 일이 있었다. 이 사람은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알렉산더 6세 아들이면서 조카처럼 행세를 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있고 상당히 부정부패에 빠졌던 그런 사람인데 하여튼 있고 네오 10세 때는 성베드로 성당을 지었죠. 요건 기억을 해두셔야죠. 성베드로 성당의 건축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뭘 판매했죠? 면죄부를 판매했어요. 면죄부. 예. 그것 때문에 종교개혁이 나왔잖아요. 예. 요거와 연결돼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보면 르네상스 시대 국가 형태 특징을 보면 이탈리아는 정치적 분열, 봉건적 분열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중세 시대 때 어떤 봉건제국들, 봉건 국가들이 아니라 개별 군대 국가를 가진 원형은 개별적인 독립 국가였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이제 중국사를 따지면 전국 시대 때 전국 친원이 있었잖아. 전국 중에 분리돼 있었죠. 그렇지만 개별 국가 단위는 강력한 중앙 집권 국가가 있었잖아요. 그런 형태의 국가 형태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이제 국가 이상 및 세력 균형의 원리에 따라서 상호관계를 제조했다. 르네상스에 기반하고 도시적이고 시민적 성격의 종속이 요인됐다. 그리고 15세기 때는 그 당시 강력한 전제군주자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15세기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켄트 노체트 시대라고 해요. 이게 이탈리아도 15세기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 하여튼 이때 전제군주제들이 이제 많이 등장을 했다. 자, 이들은 재능과 현실적 타산만 강조하고 종교적 윤리적, 기독교적 종교적 윤리적 규범을 무시하죠. 그리고 음모나 모략, 암살, 독살 등을 사용했고 용병에 의존했고 법을 초월한 존재로 자처했다. 그래서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됐고 그 다음에 문해와 학문의 예우가로서 보호자 역할을 했다. 개인의 취향이나 문해 예우가 이런 것들에서 명성을 유지하고 그래서 르네상스도 전제군주의 예우와 보호 발전을 했다. 이탈리아 르네상스도. 그러니까 대표적인 인물들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갖고 나온 책이 뭐냐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에요. 예, 그 15세기 이탈리아 정치를 반영했죠. 그래서 정치를 종교나 윤리로 분리시키고 마키아벨리즘을 나타냈죠. 마키아벨리즘은 지금까지 쓰이고 있죠. 지금 푸틴은 마키아벨리즘을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마키아벨리즘은 군주권의 위험을 강조하고 위험에 입각해서 통치의 지배 원리를 강조하고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 마키아벨리즘이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배경은 이탈리아 통일에 달성한 군주 추앙의 기대를 목적으로 했다. 그런 것들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인문주의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고대 문화를 통해서
새로운 문화 창출과 생활 양식의 원리를 제공했고 인간 중심적인 생활 방식을 추구했던 사람들 인문주의라고 했죠. 인문주의. 자, 인문주의자들 볼게요. 인문주의자 중에 최초의 근대인이라고 이제 불렸던 인물이 누구냐면 요 페트라르카죠. 요 페트라르카는 93년도 기초율에 잠깐 언급됐던 인물이에요. 최초의 인문주의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의식적 고대 작품과 수집을 연구를 했고, 그래서 이제 칸촐리에라는 그 이탈리아어도 이제 지금은 그 이탈리아어가 딱 한 가지 그래서 표준적인 이탈리아어가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이탈리아어는 그 여러 가지 있었죠. 그래서 페트라르카가 살았던 지역이 토스카나 지역이기 때문에 토스카나 그냥 방언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지역에. 그 이탈리아어 인간과 자연의 아름다움 있는 그대로 새롭게 불렸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있는 그대로 어떤 인간적인 모습을 비췄기 때문에 최초의 근대인이라고 봤다. 예. 그다음에 이 사람은 여기는 안 나왔지만 라틴어도 많이 이제 그 라틴 작가의 작품을 많이 수집을 했어요. 그래서 라틴어 서사시도 쓰는데 이게 이제 아프리카라는 서사시야. 그래서 이 라틴어는 이제 아프리카는 아이고 이거야. 얘가 이렇게 그러네. 이걸 제가 이게 다시 깔고 이제 쓰면 되는데 지금까지 필기한 게 있어갖고 다 날라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또 이걸 또 구워가지고 다시 파일 만들기 좀 그래서 깔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프로그램을. 네. 나중에는 이제 제가 다 깔게요. 이거 강의 끝나고 강의 내용을 또 수정해갖고 작업 끝나면 다시 깔 거거든요. 하여튼 이 아프리카라는 작품이 있어요. 아프리카. 그래서 이 라틴어 서사시도 이제 근데 저도 이제 스킨피오 아프리카 뉴스 있죠? 이 당시 자마 전투에서 크게 활용했던 로마 그 장군 있잖아요. 그와 관련된 서사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카치오가 있죠. 보카치오. 이 보카치오도 이제 그리스 고전을 연구했고 인문주의자야. 이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쓴 책이 뭐냐면 책이 소설책이죠. 데칸메론이라고 했죠. 데칸메론. 네. 데칸이라는 것은 10이고요. 메론은 이야기란 뜻이야. 그래서 그 당시 패스트가 이제 널리 확산이 되니까 그 패스트 피해갖고 10명의 이제 피렌체 남녀들이 뭐냐면 그 교회에 그 갔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모여 살면서 심심하니까 10가지 얘기를 이제 10일 동안 풀었죠. 그래서 이런 짤막한 이야기를 옴니버스 형식으로 묶어서 낸 게 데카메론이야. 소설책 이름이죠. 데카메론은 당시의 사회상을 적나라하게 묘사하는 동시에 교회나 수도사들의 위선에 대해서 날카롭게 비판을 했고요. 문학사적 의미가 상당히 크죠. 이게 이제 근대 소설의 호시라고 평가를 받는 작품이다. 네.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큰 영향을 줬죠. 그 뒤에 소설에게 뭐 캔터베리나 뭐 이야기나 뭐 이런 소설에게 큰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국의 초서 같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고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런 것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단테. 단테는 스콜라적 사유와 개별적 사유를 때 강조했다. 그러니까 스콜라적 사유라는 건 뭐냐면 이성과 그 다음에 신앙의 조화를 내세웠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탈리아 르네상스라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중세적 요소가 상당히 강해요. 그래서 단테가 쓴 유명한 신곡도 그 당시 중세적 요소가 좀 강한 그 내용이 있거든요. 연옥이라는 개념도 나오고 또 지옥, 청당이라는 개념도 나오잖아요. 그 소설은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단테가 베아트리제라는 여인을 좋아했어요. 거의 짝사랑이에요. 오늘 말하면 그 스토커 같은 기질이 있는데 베아트리제는 잘 모르고 자기만 그냥 일방적으로 좋아한 거야. 그래서 이제 그 고대 로마 신이었던 베르기스와 그 자기가 좋아하는 짝사랑 베아트리제 안내를 받아서 지옥, 연옥, 청당 이런 내용 영향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신곡인데 여기 뭐 연옥 개념을 인정한다는 것 자체가 그 뭐냐면 중세적 요소가 이제 카톨릭 영향을 많이 받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천상의 구원과 지상의 행복을 양립시킨 가도기적 성향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것도 토스카나오라는 북부 이탈리아 썼던 토속어를 사용했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여기는 안 나왔지만 또 카스틸리노라는 연사가 있어요. 이 교과서에 좀 나왔던 인물이에요. 이 사람이 궁중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쓰면서 이제 르네상스 궁정에서 요구되는 예절의 기준을 제공하고 되게 르네상스 인간의 묘사에 중요한 모티브를 제공해 줬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다음에 학회도 이제 뭐냐 발전했는데 그 당시 이제 그 후원자와 학자들 사적 모임을 이제 구성됐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아까 침에 핀란드에서 구성된 플라톤 학회가 있죠. 그래서 포시모드 메디친 시대 때 성립됐고 심플라톤을 뭐 수용을 했던 학회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문주의가 널리 보급되고 그다음에 세계와 인간의 발견이 있는데 인간과 자연의 새로운 인식을 펼쳤죠. 그래서 세계의 발견을 통해서 외부 세계 호기심을 통해서 나중에 신앙과 신대륙의 발견을 있고 그다음에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탐구했다. 예전에는 신앙 중심이기 때문에 모든 형상들 다 뭐냐면 신중심으로 사고 방식을 했죠. 근데 이제 있는 그대로 사고 방식을 보이고 신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 더 강조해요. 이런 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개인주의라고 해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눈에 보고 느낀 거 있는 그대로의 어떤 자연을 바탕으로 해서 경험을 바탕으로 해갖고 형성된 걸 개인주의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주의는 어떤 이기주의가 아니라 신중시의 사고방식에 벗어나서 자기의 오감을 통해서 얻은 경험 그리고 거기에 눈에 들어서 보이는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그대로 연구를 하는 거다. 그래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기고 모사를 했다. 그래서 이제 그대로 르네상스 시기 때 이렇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그대로 보니까 근대적 자연과의 싹이 트있고 자연의 아름다움의 문장이나 합폭에 자유롭게 모사를 했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문장이나 합폭에 자유롭게 모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인간의 또 발견되는데 새로운 인간관이 형성된다. 그래서 인간의 본질을 인식해요. 신분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속성, 인간의 어떤 욕망 이런 것들, 인간의 개성적인 존재를 인식을 해서 예전에 인간을 판단할 때는 뭐 신분이나 집단이나 어떤 길드에 속하냐 이런 것들을 판단했죠. 근데 이제 인간 그 자체를 보는 거야.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인간을 어느 집단에 속하는 개성적인 존재로 하겠다. 그래서 종교적 속박을 벗어나고 타고난 개성을 마음껏 그리고 발전할 수 있게 자유분간 개성적인 인간이 표현됐고 이게 근대적 인간이 형성됐다. 이걸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중세시대 때는 뭐 작품이나 조각이나 그다음 교회의 어떤 이제 건축물이나 누가 만든지 몰라요. 왜냐면 이제 인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개인이 중요한 이거는 어차피 모든 걸 다 신의 어떤 바치는 목적으로 이제 하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내걸지 않았어요. 예. 그런데 이때부터는 자기의 어떤 개성적인 어떤 모습들을 나타나기 때문에 개인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누가 뭘 만드는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뭐 미켈란젤로가 만들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만들었다 이런 것들 알 수 있잖아요. 보티첼리가 만들었다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이제 인간의 육체적인 아름다움에 관심을 갖고 인간의 개성적인 내면을 관심을 가졌다. 그런 것들이 미술에 반영이 됐죠. 르네상스 미술 같은 데. 그래서 이제 대표는 카스티노의 궁중인, 그다음에 밀라노의 인간의 위험 이런 것들이 인간의 발전에 이제 발견에 어떤 것들 속했다. 그래서 어떤 집단이나 종교나 신에 속하지 않는 그 인간의 모습을 발견했다. 그런 것들 개인주의라고 아까 쯤에 연결시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이 그 작품에서 볼 수 있는데 미술 작품에서 약간 이렇게 그림을 좀 예전에 했나? 여기에서 볼 수 있어요. 자, 이때 이제 여러 작품들이 만들어진데 이때 이제 그 예술가들을 만능의 천재라고 해요. 왜 만능의 천재라고 하면 그때는 뭐 학문이 그렇게 세부적으로 분화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박학다식했어요. 예술가이면서도 뭐 의학 지식이나 뭐 물리 지식이나 이런 것도 되게 많았거든요. 기술자이면서도. 왜 그러냐면 이제 그림을 그리려면 인체의 어떤 모습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의학적 지식도 필요하고 뭐 물리적 공간이나 이런 배치도 필요하고 등등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되게 다양한 분야에 뛰어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여러분들 모나리자와 최후의 반찬
미켈란젤로는 시스탄 성당의 청장하나 그다음에 그다음에 다빈드상 뭐 이런 것도 있고 최후의 심판, 나폴레옹 성부상, 아테네 학원이죠. 3대 뭐냐면 예술가 중에 하나죠. 이들이 이들은 화가이면서도 발명가고 그다음에 건축가면서도 음악가고 무기도 만들고 그런 것들 다양한 이제 그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게 이제 이런 작품들인데 이런 작품들은 아주 이제 노골적으로 인간의 모습, 육체적인 모습들을 그려놓죠. 그래서 이제 이건 중세 시대 때 어떤 내용이야. 예. 그래서 천사의 모습도 그려놓을 때 여자의 모습을 그대로 이제 그 나체의 모습들을 그려놓잖아요. 근데 중세 시대 때 천사는 이런 식으로 그렸다가는 곧바로 이단이라서 욕을 얻어먹어요. 죽을 수도 있어. 예. 그래서 되게 다 옷을 입고 이제 그렸는데 얘네들은 다 옷을 벗고 아니면 일부만 노출하고 그렸죠.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볼 때 좀 있고 그 다음에 여긴 안 나왔지만 대개 보면 이제 성모자상, 마리아상을 이제 그릴 때도 중세 시대 때는 되게 좀 뭐냐면 그 성모 그 마리아가 예수를 품을 때 온몸을 이제 감싸고 품어요. 그러니까 옷을 다 입고 이제 노출하지 않고 예수도 노출하지 않고 그린 데 반해서 조각상을 만들고 그린 데 반해서 그 르네상스 시대 때 성모자상 보면 성모가 노출이 많아요. 가슴까지 노출하고 예수도 다 노출시키죠. 예. 그래서 이제 있고 예수를 이제 좀 뭐냐면 예전에 중세 시대 때는 좀 약간 좀 위험 있게 그렸어요. 악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르네상스 때는 악의 모습을 아주 정량하게 그리죠. 그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종교성을 좀 배제하면서 뭐냐면 개인적인 어떤 경험이나 있는 그대의 모습을 그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예술 작품에 반영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축 양식의 대표적인 것들이 뭐냐면 그 르네상스 양식이 등장하죠. 그래서 로마의 동과 아치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비잔팀에서 영향을 받은 거죠. 동로마 제국에서. 그래서 이게 원래 이제 아치 양식이나 이게 아치는 어차피 전형적인 로마 양식이고 요 동양식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형식이죠. 원래는 페르시아 양식이었다가 이게 비잔티움으로 흘러들어서 그래서 후에 뭐 이슬람이나 그 다음에 여기 이탈리아 등등에 영향을 줘요. 그리고 그리스의 열주식 양식, 기둥을 쭉 나열하는 방식이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든 것이 대표적인 건축 형식, 그 피렌체 대성당이나 플레멘타의 어떤 베드로 대성당. 그래서 이제 성 베드로 대성당인데 이게 면제부의 어떤 판매 배경이 되죠. 그걸 만들기 위해서 면제부 판매를 했다고 했잖아요. 요 양식이죠. 성 베드로 성당. 그래서 열주 기둥이 이렇게 쭉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돔 양식 특징 있죠. 여기 보면 아치형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죠. 자, 이런 식의 이제 그 르네상스 양식이 발달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세태화 영향을 볼게요. 자, 이탈리아 르네상스는 그 중심지가 16세기 때 북유럽 르네상스 옮기죠. 북유럽으로. 세태 원인은 일단 정치적으로 분열돼 있었고요. 그리고 지리산의 발견 이후에 점점 이제 그 지중해 무역이 쇠퇴되면서 대서양으로 옮겨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탈리아 전쟁이 있어. 이 이탈리아는 이제 전쟁은 프랑스와 그 당시 독일이 한판 뜬 전쟁이야. 예. 그래서 프랑스는 그 당시 반려와 왕족이었고요. 독일은 그 당시 그 어디야? 합스부르크 왕조였죠. 얘네들이 유럽 패권을 둘러싸고 이탈리아 전쟁을 펼쳤던 건데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유럽 외국 열강들 간섭이 심했다는 거 이탈리아 전쟁 관련된 내용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북유럽에 전파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세력 균형에 가까운 외교 정책, 전쟁 수력, 인문주의 등이 이제 나중에 북유럽에 전파되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 볼게요.
자,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 예전에 한번 그 배경 관련된 내용이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전파 배경 관련된 내용이. 자, 일단 첫 번째 이탈리아 정치적 세태를 볼 수가 있어요. 북부 도시, 중부, 남부에 분열된 정치적 혼란이 없었고, 아까 이제 이탈리아 전쟁이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이들 피해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알프스 이북으로 이동을 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이탈리아 경제적 사태와 대신에 이제 지상 발견 대서양 지역의 경제 성장을 볼 수 있죠. 원래 이제 문화라는 것은 돈줄에 의해서 입각해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지역에 돈줄이 이제 막히니까 그 지역이 대서양 쪽 옮겨가니까 당연히 문화의 중심지도 알프스 이북 지역으로 옮겨가게 됐다. 자, 거기에다 저명한 인사를 강해 특히 인쇄술이 발달됐다는 거. 그래서 인쇄술이 발달되면서 그 당시 여러 가지 이제 작품들이 그 당시 이제 내용들이 공유되죠. 인쇄술 발달을 통해서 북녘 르네상스도 발달시키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종교개혁 발달시킨 또 배경이 되죠. 자, 특징을 보면 그 종교가 좀 강해. 여기는 원시 기독교와 그에 근거한 성경을 원전으로 강한 흥미를 가졌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기독교적 인문주의, 그리스도 인문주의라고 하죠. 그래서 이는 초기 기독교 연구를 통해서 중세교리를 비판했다. 초기 기독교 연구는 원시 기독교 사상이죠. 자, 이거는 이제 아우쿠스티누스 때 발견한 교부 철학을 얘기해요. 여기는 신앙을 강조하죠. 신앙. 근데 이 중세 교리는 주로 이제 스콜라 철학 때 관련돼서 스콜라 철학을 이제 완성시킨 사람이 아퀴나스잖아요. 아퀴나스가 이성과 신앙의 조화를 내세우죠. 그래서 이제 이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요 역할을 이제 교회가 하는 거지. 그래서 그 교황의 역할과 뭐 그 성직자의 역할을 너무 강조시키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초기 기독교 연구를 통해서 이런 그 교황과 어떤 교회의 어떤 역할을 강조하는 그런 중세교를 까는 거죠. 예, 요건 뒤에 좀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종교개혁에도 영향을 미쳐.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으로 당대 사회를 비판하고 그 새로운 사회를 제시한 데 있다. 그래서 사회 비판적 성격을 갖고 있죠. 종교 지향적인 거와 함께 사회 비판적 성격을 띠고 있다. 그 다음에 자국어 성경이 많아요. 자국어로 이제 서술된 국민 문항이 형성되죠. 예전에는 이제 카톨릭 중심으로 그리고 라틴어를 이제 묘기로 해서 전 유럽적인 어떤 보편적인 문화가 발달된 방면에 여기에서는 이제 각 지역의 어떤 정서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자국어로 기록된 국민 문학이 형성이 됐다. 그래서 중세 보편언어였던 라틴어를 벗어나서 자국어로 문학 작품을 쓰는 국민 문학이 발달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고, 그러면 이제 이때 이제 북유럽 시대 때 활동했던 인문주의자들을 볼게요. 인문주의자. 자, 인문주의자들은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에라스무스야. 에라스무스. 이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네덜란드 사람이고, 자, 이 사람은 무관의 제왕으로서 그 당시 기독교의 후모니스트로 이렇게 활동했던 사람이고, 뒤에 이제 나와 있는 영국의 토마스 모와 절친이에요. 친구 관계죠. 예.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출신 자체가 좀 약간 개혁적이죠. 공동생활 형제단. 공동생활 형제단은 예전에 말 것처럼 그 신비주의 집단이죠. 네덜란드에 있었던 어떤 민중적 신비주의 집단인데 이 공동생활 형제단에서 운영하는 학교에서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혁적인 분위기에 자라났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입각해서 단순하고 경건한 신앙으로 들어갈 걸 주장을 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했던 것이 뭐냐면 자국어 성경판을 원했어요. 자국어. 예전에는 주로 라틴어로 적혀 있다 보니까 불가타 성경판이죠. 대중들이 읽지 못하잖아. 네, 그래서 자국어 성경을 좀 많이 발행을 하는 것을 원했어요. 근데 문제는 자국어 성경을 만들었다도 원판이 이제 모르니까 불가타를 이제 다시 번역하는 거죠. 원판을 번역하는 게 아니라 그 이게 문제가 있다. 왜냐면 불가타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교회 임에 비해서 의역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원판을 번역하자. 그 원판을 바탕으로 해갖고 번역을 해가지고 그걸 다시 자국어 번역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신약 성경이 예전에 이 원판이 그리스어로 적혀 있어요. 구약은 시브리어지만 그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어를 구했어.
이 그리스 신약 성경판을.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냐면 번역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번역을 하냐면, 자, 그리스에 이제 이렇게 신약 성경 내용이 있으면 여기에다 라틴어 해설을 달아요. 그리고 요걸 이제 보고 나중에 이제 종교 개혁가들이 불가타를 바탕으로 해서 자국을 번역한 게 아니라 요 라틴어를 보고 자국을 번역해. 그래서 불가타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교회 입김이 강하다고 했죠. 근데 이건 오리지널 번역해갖고 나름대로 교회의 어떤 오역된 부분을 잘라내려고 했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통해서 라틴어 성경판인 불가타 오역을 뭐냐면 바로잡아서 불패의 근원인 전승과 간행의 근거를 없애려고 했다. 왜냐하면 이제 종교 개혁을 할 때 카톨릭에서 종교 개혁을 카톨릭이 이제 내세울 때 자기 의견을 내세울 때 항상 그 불가타 성경판을 내세우는데 요 안에는 없는 내용까지 만들어 가지고 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전승이나 카톨릭에서 내렸던 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또 칠성사를 받아야지 그 천국에 간다. 이런 내용은 교회에 이제 뭐냐면 원래 오리지널 성경에는 없는 내용인데 교회가 이제 불가타를 만들 때 의역할 때 여기다 은근슬쩍 자기 견해를 끌어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없애려고 했던 거죠. 에라스무스 그리스 성경은 후에 자국 성경 번역에 기초가 됐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진 않았지만 종교 개혁의 어떤 선구적 역할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 루터죠. 그래서 루터가 이제 종교 개혁을 한다니까 처음에는 에라스무스가 지지를 했어. 근데 루터가 카톨릭 교회에서 벗어나서 이제 독립된 교회를 만들려고 하니까 그래도 비판을 하면서 에라스무스하고 뒤에 루터 간의 논쟁이 일어나요. 이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건데, 자, 하여튼 이 사람이 이제 쓴 책이 우신예창이죠. 우신이라는 건 어디서 온 신인데 이 신의 입을 빌려서 교회와 성직자 타락과 어리석음을 비판한 풍자를 냈다. 그래서 이 우신예찬 예문은 그 관련된 사료는 교과서에도 나와요. 여기는 안 나왔는데 제가 여기 내용이 있죠. 예.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요거 관련된 내용이 교과서 서류에 있으니까 이렇게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에라스무스하고 이제 그 당시 영향받은 에라스무스 영향 루터하고 나중에 갈려졌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벌였던 논쟁이 뭐냐면 그 자유의주 논쟁이에요. 에라스무스 여존론, 루터는 노예의지론 이런 것들이 이제 했는데 이게 이제 뭐냐 자유주의 논쟁이. 그걸 알려면 기독교의 철학을 좀 알아야 돼. 에라스무스는 스콜라 철학을 바탕으로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루터는 이 스콜라 철학을 비판하고 원시 기독교 철학을 바탕으로 했던 사람이죠. 이게 좀 자, 그래서 이제 이 스콜라 철학에서는 이성하고 신앙이 조화를 내세우죠. 그래서 이제 이성은 아까 이제 인간이 이성의 안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신의 의지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안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고, 그걸 할 수 있는 게 교회죠. 그래서 교회가 이제 자신의 칠성사를 합리화시켜요. 이걸 얻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그 교회 입장에 따라서 이렇게 주장한 거야. 그래서 창세기 보시면 그 아담하고 이브가 있잖아요. 아담과 이브가 있는데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었죠. 네. 그렇지만 그 예수님이 피로 사해줌으로써 그 당시 뭐냐면 그 인간의 이성이 다시 살아났고 그 이성을 통해서 칠성사를 하면서 교회 권위를 세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인간의 어떤 자유의지가 예수님의 어떤 피를 흘림으로써 뭐냐면 사해주면서 원죄가 사해주면서 다시 자유의지가 있었다. 그래서 선악과 따먹은 이후에도 계속 뭐냐면 자유의지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다. 특히 이제 그 예수님이 피를 흘리면서 자유의지를 남겨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그 자유의지에 따라서 인간의 어떤 이성을 바탕으로 해서 활동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반면에 이에서 루터 같은 경우에는 그걸 반대하죠. 루터는 원식 기독교 아우구스티누스의 이제 이론에 따라서
아우구스트가 뭐라고 했냐면 선악과를 따먹을 때부터 인간은 자유의지가 상실됐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신의 의지에 인간의 의지가 애속됐다는 거죠. 그래서 신이 모든 걸 다 결정한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무슨 이제 뭐 여전론 자유의지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이성을 가지고 교회가 뭐 칠성사를 하고 구원을 해주고 그런 건 다 필요 없다. 자, 그래서 노예의진을 주장해요. 그래서 이제 결국엔 에라스무스의 여전론과 노예의진론의 대결. 요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요거.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에라스무스는 종교 개혁에 큰 영향을 줘. 자기가 원하진 않았지만, 의도하진 않았지만 그 사상은 종교 개혁에 큰 영향을 줬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인문 그 주의 왕자로서 무관의 제왕으로서 명성을 얻었고 동시에 이제 루터의 종교 개혁도 영향을 미쳤다는 거. 그래서 이제 원전의 제2의 노력과 자국 번역은 오역된 불가타 성경을 통해서 건인을 누렸던 성직자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종교 개혁을 발생시킨 원인을 제공했고 특히 이제 1511년에 가는데 우신 예창은 1517년에 95제 방방문에 영향을 줬다. 자, 우신 예창이나 그 다음에 95구의 방방문이 널리 유럽 지역에 퍼져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 인쇄술이 발달됐기 때문이에요. 인쇄술이 발달. 예전에는 그 위클프나 후스도 약간 그 비슷한 주장도 했죠. 종교개혁 관련된 비슷한 주장을. 그런데 이제 이게 널리 이제 영향을 행사하지 못했던 게 뭐냐면 그냥 잉글랜드나 체코 지역, 보헤미아 지역에만 한정돼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던 게 그걸 전파시킬 수 있는 수단이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이에 반해서 이제 우신예찬이나 95제 방방문 같은 경우에는 인쇄술이 발달되면서 전 유럽 쪽에 확산이 됐던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과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뉴턴에 대한 태도 변화는 요즘은 시험 문제 나왔죠. 처음에는 지지하는 입장을 하다가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뉴턴을 복음의 신찬 나팔로 비유하면서 지지를 해줬죠. 근데 후기 때 뉴턴가 이제 나이프리 대논제를 거치면서 교황과 교회를 부정하고 하니까 에라스무스 태도가 돌변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자유의지 논쟁이 먼저 펼쳤죠.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죠. 에라스무스는 스콜라 철학에 따라서 자유의지론을 내세워서 선악과를 따먹은 후 그다음에 예수님이 제대 사회주의 인간은 자유의지가 계속 존재하고 있고 교회의 권위를 인정한 반면에 이에 반해서 이제 꼽고 있었던 그 뉴턴은 그 아우구스티누스의 어떤 그 원시 기독교 철학을 받아들여서 인간은 이미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완전히 자유의지가 상실됐다. 그래서 그 당시 노예의지, 신의 의지에 예속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교회의 권위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한 거야.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파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볼게요. 여기까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노일과 멜란스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직간접적으로 종교개혁에 이제 관여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노일은 그 앞에서 이제 에라스무스는 그 신약 성경만 번역을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구약 성경을 번역했어. 그래서 구약 성경을 번역을 해서 했는데 구약 성경은 시브리어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브리어 연구해갖고 요걸 번역을 해서 서적을 편찬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 때문에 교회부터 이단으로 이제 뭐냐면 공부를 받아. 왜냐면 구약 성경도 그 불가타에 있는 구약 성경과 다른 식으로 번역을 하잖아. 그래서 이제 자기가 위도하지는 않았지만 일단은 종교 개혁에 큰 영향을 줬던 인물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멜라니톤 같은 사람은 직접 종교 개혁에 또 참여하기도 하죠. 이 사람은요. 예, 이 사람은 자 이런 내용들 파악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토마스 모를 보죠. 토마스 모. 자, 토마스 모는 그 유토피아라는 작품을 썼죠. 이 사람은 또 유명한 사람이죠. 그 요거는 좀 약간 내용이 좀 부실해가지고 요걸 좀 볼게요. 자, 유토피아라는 말 자체가 어디에도 없는 장소를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이제 그 내용인데 요게 주요 내용 보면
유토피아라는 것은 현 시대에 없고 뭔가 이상적인 사회를 이제 묘사한 것 같지만 실제 그 내용을 보면 잘 읽어보면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보다 현실 사회를 비판하는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최초의 뭐 공상적 사회주의자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플라톤의 국가론에 영향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명하게 헬리팔스 이혼 문제에 반대했기 때문에 사형을 당했죠. 그만큼 독실한 카톨릭 신자야. 그래서 에라스무스와 공통점은 이 사람은 교회에 상당히 비판적이지만 교회 안에 비판이온 거지 뉴턴이나 칼빈처럼 교회 밖에 나가서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갖고 하는 것은 반대했던 사람들이야. 네.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런 것들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모의 이제 토마스 모의 유토피아 중에서 유명한 문장이 있죠. 예전에 그렇게 온순하고 조금씩 먹던 양들이 요즘엔 지나치게 많이 먹고 사나워져서 가장하면 인간까지 다 먹어치우고 있다. 그래서 양들이 사람을 먹어치우고 있다. 요거는 그 당시 뭘 풍자를 하고 있냐면 제1차 인크로즈 운동을 풍자했던 표현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인크로즈 운동에서 이제 토지를 빼앗긴 농민들에 관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뭐 서양사 총론에 있는 내용 각자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사회적 구성원이 부를 공유하면서 공동의 선을 노력하는 공상적 사회를 이제 주장했고 공상적 사회주의의 선구적인 작품이다. 이상적 사회주의 타당성과 정당성보다는 당대 사회를 비판하고 새로운 사회를 제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예전에 신문 기사에서 약간 좀 그 보수적인 신문에서 유토피아를 신어놨다고 해서 이게 공산주의 이론을 신어놨다. 뭐 이런 식으로 비판하더라고요. 좀 황당했어. 일단 토마스 모어가 뭐 이제 뒤에 이제 공산주의 나발이고 그런 것들은 이해를 못했을 거고 그 뒤에 이제 이 사람이 공산적 사회주의라고 한 거는 후대 이제 사람들이 평가한 거고요. 예, 일단 그리고 설령 이뭐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론을 적어놓은 게 그게 뭐 잘못된 거야? 어떤 특정 이론을 나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특정 이론을 믿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뭐 기독교에 대해서 불교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고 해서 이슬람에 대해서 안다고 해서 이슬람을 믿는 게 아니고 기독교 믿고 불교 믿는 게 아니잖아. 아는 거하고 믿는 거는 분리시켜야지. 좀 약간 이제 황당했는데 일부 그 인고생 중에 아주 구구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런 것들 또 가지고 와서 또 비판하고 그 게시판에서 그분들은 좀 약간 머리가 좀 없는 것 같아. 좀 이름만 해도 그런데 뭐 학교방은 뭐해? 그냥 영어 단어처럼 영어 문장처럼 그냥 그 기본서나 교과서를 달달 외워가지고 써놓고는 아니 뭐 비교나 분석이나 이런 능력도 전혀 없고 그냥 어떤 사상적인 경향성 그런 것들 자신의 어떤 논리에 빠져가지고 그딴 소리를 하고 있는데 좀 그런 것 같아요. 좀 이거는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기독교 인문주의로 공산적 사회주의 이념을 발전시켰다. 영국의 사회를 비판해서 양들이 사람을 잡아먹는다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토마스 모 관련된 내용이 있고 작가의 데탄풀이라는 사람인데 이게 왜 갑자기 이게 좀 저는 좀 모르겠는데 이 내용을 좀 해놓고는 좀 설명을 해놔야지 없어 전혀. 그래서 요거는 제가 교재에 이렇게 좀 찾아서 이제 볼게요. 자, 이 데탕푼이라는 프랑스 사람은 고전과 성경의 원전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지고 문학 서클을 조직했고요. 그래서 그리스 원전을 가지고 신약 성서를 의미를 규명했다는 거. 그 후에 이제 뉴토나 프로테스탄트 개혁에 영향을 줬다는 거 보시면 돼요. 프랑스에서는 또 부덴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좀 유명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로마법이나 고대 학회를 연구를 했고, 포르타누스의 영웅전을 또 번역했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 후원했던 왕이 누구냐면 프랑스와 1세라고 있어요. 이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파악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영국의 이제 또 대표적인 사람은 니라크나 콜레트 같은 사람인데 각자 보시고 국민문학을 보죠. 자, 국민문학은 요걸 가지고 좀 얘기할게요. 여기가 좀 잘 돼 있었고 아까 이제 얘기했처럼 라틴어 대신에 자신의 언어인 자신의 어떤 지역 언어를 썼다. 이걸 소고라고 하는데 소고 문학의 성장에 크게 기여했고 그다음 다양한 특색적 정통의 새로운 형태를 조합해서 르네상스 세계관과 양식을 수용해 민족 정서를 표현했다. 그래서 이제 내용들 보면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더 그냥 일단 르네상스의 어떤 보편성과
그 다음에 각 민족의 어떤 특유한 정서나 그 당시 이제 문화라는 특수성이 같이 가지고 있죠. 그리고 보편성과 특성을 같이 가지고 있는 문학을 국민문학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내용들 들어가기 전에 두 번째 인증번호 좀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인증번호는 55번입니다. 두 번째 인증번호는 55번이에요. 자, 라브라는 사람이 가드강트야 판타그레안 같은 그 소설책을 썼어. 그래서 주인공의 부자의 평력, 돌아다니는 내용과 연인과 모험 이야기인데 당대 사회를 풍자하고 자유분방한 르네상스 생활 시류를 그냥 표현했다. 테라스톤이라는 가상의 공간을 만들어서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래서 자유주의 교육을 내세웠다. 이렇게 이제 교육사에서는 평가하는 작품이죠. 그 다음에 몽테뉴의 수상록. 그래서 건전한 행위주의와 감용주의 입각에서 사물에 대한 예지와 인간성을 통찰했고요. 그래서 섹스피어는 또 유명하죠. 헬리나 오데로 멤버드 로미디아 줄리엣. 그래서 오늘날 그 영국의 이제 포주너를 완성시킨 사람이 섹스피어예요.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인 작가로서 세르반테스가 있죠. 세르반테스는 돈키호테 유명하죠. 그래서 중세 기사 시대들 동경한 시대착오인 돈키호테의 모습을 비판하고 낙천적이고 행동적인 인간형을 제시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몰락한 농민, 몰락한 봉건제도와 기사들의 위선을 이제 풍자를 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역부에 창을 끼고 노시 나타난 그 종자를 대면서 이제 여행을 다니면서 회계망측한 행동을 많이 하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미술 작품이 잠깐 둘류와 부유겐 요것만 이제 설명했는데 여기에서는 좀 여기 쓸게요. 되게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주 고객층은 부유한 귀족들이죠. 부유한 금융가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소재가 되게 귀족적 취향에 맞춰서 이제 하게 돼요. 근데 이제 그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미술은 되게 그 뭐냐면 시민들과 농민들 대상으로 물건을 팔기 위해 미술 작품을 팔기 위해서 그렸기 때문에 되게 소재들은 그 수요층에 맞게 일반 평민 그러니까 시민계층과 농민의 소재도 있다. 그래서 귀족적 소재에서 탈피했고 중세적 어떤 정신과 양식의 탈피고 내면 세계를 표현해서 자연주의 기법을 완성했다. 자, 여기에서 자연주의라는 기법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뭐냐면 표현하는 거죠. 예,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화가는 딜러나 홀베인 같은 독일 화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네덜란드 화가로서 이제 바나이크 형제가 있고 이런 것들 여기 주위에 이제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고 저 네덜란드 내용들 그래서 저 농촌이나 도심의 생활, 간습 등을 많이 그렸다는 거. 예. 그 다음에 이제 에스파냐 화가들 있죠. 이런 것들. 그래서 보통 이제 일상생활의 모습을 많이 그렸다. 이런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꼭 에이크 같은 사람 유아의 기법을 개발했다는 거. 예.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밑에 이제 그 이탈리아와 알프스 이브의 르네상스 비교표가 있으니까 파악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비교표는 그 앞부분에도 있어요. 제가 여기도 건데 이런 것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예. 그리고 여기 눈여볼 게 이탈리안 르네상스는 고전 중심 고전이 고대 그리스 고전이죠. 근데 북유럽 르네상스는 고대 그 그리스 로마 시대 때 고전뿐만 아니라 이거 좀 표현이 잘못됐는데 뿐만 아니라 원시 기독교를 되게 강조했다.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고 대개 보면 또 이제 이탈리아 르네상스는 도시적 시민적인데 주의할 도시 시민족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평범한 시민이 아니에요. 부유한 시민이죠. 상층 금융자본가들, 그다음에 독재자들, 절대 군주제, 그다음에 교황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예술 작품도 상당히 귀족적이고 심미적인 특징을 갖고 있죠. 근데 이 북유럽 르네상스는 주 계층이 대중적이야. 대중이 소비하는 농민이나 일반 평민이나 시민들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상당히 일상생활의 어떤 소재로 한 작품들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발명과 과학, 르네상스 3대 발명품 관련된 내용인데 이게 예전에 02년 기출문제에 나왔거든요. 예. 좀 보면
배경을 보면 르네상스의 지적 호기심과 제약 속에 싹트기 시작한 자유로운 탐구 정신은 3대 발명을 낳게 되고 근대 그 과학의 초석을 놓았다. 3대 발명이라고 하지만 이제 일단 하약이나 나침판은 그 서양에서 발견된 게 아니라 중국에서 발명된 걸 중동을 거쳐서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발명이라 좀 그런데 일단은 넘어갈게요. 하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에서 발명돼서 2, 3세기를 통해서 유럽에 전파됐는데 이게 이제 봉건기사 몰락을 초래했죠. 그걸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백년 전쟁 때 그 상황을 이제 볼 수 있는데 초창기 때 백년 전쟁 프랑스군이 기사군이었잖아요. 중부전 기사군들. 그래서 잉글랜드의 장궁수에게 매일 패하고 되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백년전 후반에 들어가면 바뀌죠. 그래갖고 이제 상비군을 조직하고 그 상비군은 되게 기병이 아니라 보병이죠. 보병들은 총포로도 무장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장궁수 부대를 깨죠. 그래서 이제 승리를 이끌게 되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봉건기사의 몰락을 초래했다. 아무리 뭐냐면 떡장갑을 해고 그다음에 떡장갑을 해갖고 무장을 해갖고 나가도 그 총이나 대포에 맞으면 그냥 떨어지고 나가잖아요. 예, 뭐 이런 것들. 그냥 나침풍 같은 거는 그 원양아이를 강해해서 나중에 유럽을 팽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리상의 발견의 배경이 되기도 하죠. 다음에 이제 할판 인쇄술이 이제 중요한데 금속 할판 인쇄술이 인쇄혁명을 일으키죠. 구텐베르크가 이제 발명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최초의 금속 할판 인쇄술을 발명했지만 우리나라보다는 이제 서양에서 뒤늦게 발견했지만 널리 활용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힘들 것 같은 요소도 있어. 왜냐하면 주로 이제 한자를 많이 사용하는 한자 문화권에서는 한자를 만들어도 이게 뭐 3천자, 5천자까지 만들어야 되잖아. 근데 서양에서는 24자에서 알파벳 뭐 각국마다 사정이 있지만 28자 많아봤자 30자 정도죠. 그러니까 쉽게 이제 뭐냐면 할자를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일반인과 사제 위전도를 줄이고 위전도를 일반인의 사제 위도를 위전도죠. 위전도 이게 맞네. 의존을 줄이고 자국어 성경을 출판하는 계기가 되었고요. 종교 개혁에도 큰 영향을 줬다. 네. 그래서 앞에 말한 것처럼 비텐베르크에서 공포됐던 그 95개조 방광문이 널리 빨리 확산될 수 있었던 것이 이게 뭐냐면 인쇄술이 발달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식의 정보와 신속한 전달, 보급에도 크게 공헌했고 독서의 대중화를 깼다. 그리고 자연과학이 발달됐는데 이 베사리우스는 해부학이 발달됐고 이 코페르니쿠스는 좀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음. 그래서 여기에서 이 사람은 이제 뭐냐면 천체 회전에 관해서 이렇게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태양 중심설 이렇게 했는데 이걸 이제 뭐냐면 지동설이라고 하죠. 지동설. 지동설을 이제 코페르니쿠스가 처음 주장한 건 아니에요. 예전부터 이제 주장했던 사람도 있죠. 헬레니즘 시대 도 있었고 제 이름은 좀 까먹었지만 지동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그 태양이 중심이고 지구가 돈다 이런 내용이잖아.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 교회가 반대했던 거야. 자, 이런 식으로 되면 일단 창세기 내용부터 부정을 해야 돼. 창세기에 보면 먼저 지구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태양이 만들어지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지구가 중심해야지 결국에는 이탈리아 교황이 그 지구를 관장하니까 나름대로 신의 어떤 은총을 받아서 통치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합리화될 수 있는데 이 청동설 가지고 아니고 지동설 가지고 얘기하면 성립이 안 되는 거야. 결국 태양이 중심이고 지구는 여기 저는 위성에 불과하죠. 행성에 불과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안에 살고 있는 그 카톨릭 교회 입장일 때는 자신의 어떤 중심이라고 주장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지동설이 상당히 이단이라고 이제 욕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코페르니쿠스도 이제 이때 천체 회전에 관해서 냈대. 요때 이제 그 뭘 주장이냐면 청동설과 지동설의 논쟁을 붙여요. 가상 논쟁을 붙여갖고 결국에는 청동설이 이긴 것처럼 돼. 그렇지만 그걸 통해 지동설 대중들에게 소개시켜 주는데 큰 이바지 됐죠.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렇게 했는데 코페르니쿠스는 중세교회 위에 공인됐던 토트로마이오스의 지구 중심설의 의문을 듣고 그 지동설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지만 정식 공포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천체 일체에 관하여라는 것도 실질적으로는 그 내용을 보면 태양 중심설을 주장한 게 아니라 그 당시 청동설을 주장한 지구 중심설을 주장한 거예요. 그렇지만
뭘 소개했죠? 지동설을 뭐냐면 지동설과 그 논리들을 소개해줬다. 네, 의미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공식적으로 지동설을 제가 내 의견이라고 공포하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괜히 공포했다가는 좀 이단 재판소에 넘어가고 그 종교 재판에 넘어가고 이단 취급 받을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코페르니쿠스가 있고 이 갈릴레이가 지동설을 입증하고 그 다음에 뉴턴이 수학적으로 증명을 했죠. 예, 이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탈리아 르네상스와 알프스 르네상스의 뭐냐면 차이가 있죠. 요거는 각자 보세요. 요거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오긴 좀 그러니까 비교 부분만 앞에 설명한 부분들만 좀 봐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쉬었다가 신앙론의 개척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신앙론의 개척 내용을 보겠습니다.